막스 레닌 뭐 이런 그 시기에 사관이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근데 이제 요 시기는 제국주의 시대에 이제 그런 영향이 많이 그 우리 사회도 우리 국가에도 미쳤고, 그런데 이제 침략 국가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역사가 많이 왜곡이 되고, 요즘도 찌라시가 많이 나는 말이죠. 지금 현재에도 보면은 굉장히 좀 이게 도대체 믿을 수 있는 건지 없는지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그래요. 미국에서 그렇고 세계 곳도처에서 그렇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 역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또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뭔가 변형되고 왜곡이 돼서 오늘날 우리 역사 교과서에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미칠까, 이거를 수정하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 들어요. 역사 교과서에서 좋은 학자들이 논문 써가지고 역사 교과서 이 한 줄 토시 하나만 고칠 수 있으면 그 훌륭한 논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벽돌 쌓듯이 수정되고 고쳐져서 우리 역사 교과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명성은 뭐 여러분들이 뭐 드라마도 많이 보고 뮤지컬도 나오고 소설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렇게 알려진 거하고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또 우리 근대사는 이렇게 설명이 많이 되어 왔는데 실제로 들어봤더니 이게 아니구나 다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밝히려면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이 여기에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간다는 건 없죠. 지금 현재 찌라시도 많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세월이 지나면 밝혀지는 게 있고 가려지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찌라시에 선동되지 않고 찌라시에 휩쓸리지 않는 똑똑한 국민들이 많으면 나라가 반듯한 데로 가고, 찌라시에 휩쓸리면 어떻게 돼요? 곤두박질 치게죠. 왜? 선동가에 의해서 나라가 이끌려 들어가고. 그러니까 100여 년 전에는 침략 국가들이 이제 우리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찌라시를 날리고, 또 6.25 전후 해방 이후에 이제 좌우, 그 중에서 이제 공산주의 국가를 택한 나라들은 선전선동에 능해요. 옛날 소련이 그랬고, 중공이 그랬고, 북한이 그랬고. 그래서 뭐 흔히 얘기하는 빨간 뭐가 얘기하는 거는 믿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실제의 경험에 의해서 각 나라 사례들 보면은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많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그러는데, 대체로 보면은 선전선동에 능하고 찌라시에 휩쓸리는 국민들이 많으면 다 나라가 다 망가지더라고. 구소련이 그랬고, 옛날 중공이 그랬고, 북한도 선전선동에 뭐를 많이 이용하느냐? 뭘 가장 많이 활용할 것 같아요? 선전선동할 때. 영화. 영화지. 영화 내용은 주로 뭘 가지고 소재를 만들어요? 독립운동. 그거 좋은 소재야. 근데 이거를 잘 선용하면 또 국민의 의견을 북돋아주고 좋은데, 악용을 하면 이거 엄청난 해독이 끼쳐요. 근데 주로 어떤 대상이 뭐예요? 하층민. 그 민중사관도 필요해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아주 그 인간 승리를 거두는 동의보감, 허준 같은 거, 또 대장군 같은 거, 그거 정말 인간 승리를 보여주는, 그거 아주 훌륭하죠. 또 이순신, 세종 이런 것도 다루면 굉장히 그 좋은 게 많죠. 근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왜곡할 때는 정치. 이제 과거는 역사 가지고 많이 왜곡을 하죠. 일제시대 때는 바로 일본의 그 학자들, 이제 그런 이제 식민사 학자들이라고 많이 그러죠. 왜냐하면 침략을, 도덕적으로 침략을 하는 건 나쁘잖아요. 누가 봐도. 그런데 침략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조선의 또 대한제국의 한국의 내정을 자꾸 이제 이렇게 왜곡을 해서, 그래서 명분을 만들고 와서 장악을 하고 정당화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옛날에 중국 천하 속에서는 중국이 이제 지배를 했는데, 근대 와서는 제국주의 시대가 되니까 제국주의 국가 중에 영미, 프랑스, 독일 뭐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탈리아, 러시아도, 아시아에서는 일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침략 국가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 언론을 장악하고 선전선동 수단이 있고
자금력이 있고 조직이 있으니까 그러다 밀어붙여서 이제 그런 식으로 침략 대상 국가의 역사를 왜곡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일병이 또 맨날 식민사관 극복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해방이면은 그 어떤 그 막스 레닌 그 계급사론 이거에 의해서 이제 많이 선동이 됐고, 그래서 우리 근현대사는 이제 지금 많이 훌륭한 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세계적으로 뭐 여러 나라 자료들 뭐 근현대 다 국제관계 속에서 움직이니까 그걸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업그레이드 시킨 여러 가지 근대사에 관한 소재 중에 하나가 오늘 이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활용된 자료는 워싱턴의 국립문서보관사, 영국의 국립문서보관사, 러시아 쪽, 우리 쪽, 일본 쪽, 이 자료들을 갖다가 종합해서 내린 결론이고, 이게 대체로 이제 그 공감을 형성하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앉아서 할까요? 네. 예. 목소리는 잘 들립니까? 네. 목소리 잘 들린다고 얘기는 하는데 화면을 띄워주시면 더 좋고요. 키운 거긴 해서. 예. 예. 어때요? 잘 보이긴 하거든요. 예. 저는 이거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 2시간이죠? 뭐 한 4, 50분 하고서 조금 쉬었다가 또 하고 그렇게 할게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장담하건대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못 오신 분들은 대단히 좀 안타까운 후회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경혜로의 마지막 연애. 경혜로 다 가서 보셨죠? 아마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전통시대의 어떤 유산 중에 남아있는 누각 중에는 가장 대표적인 누각이 될 거예요. 한국을 세계에 알릴 때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디는 왕릉을 가지고 알리기도 하고 어디는 사찰을 가지고 알리기도 하고 서원 가지고 알리기도 하는데, 대체로 보면 외국인들은 제일 먼저 가보는 데가 궁궐입니다. 서울에 5대 궁궐이 남아있죠.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이렇게 돼요. 조선왕조 500년 동안 가장 우리가 상징적으로 중심이 되는 궁이라고 하면 어딜까요? 경복궁이죠. 경복궁. 조선 왕궁의 아주 조선 왕국의 어떻게 보면 품위와 품격과 여러 가지 그 정통성을 갖다 상징하는 이런 궁궐인데, 임유래는 당시에 탑을 해가지고 고종시대 와서 지어졌죠, 다시. 그러다 보니까 가장 상징적이고 중심궁이 되긴 하는데, 임유래는 한 250년 동안 이게 지어지지 못하다가 고종이 즉위하면서 새로 지어지게 됐어요. 이게 250년 동안 이게 뭐야? 폐허로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면 실제로 임금이 가장 정사를 다스리는데 중심궁으로 썼던 궁은 어느 궁궐일까요? 창덕궁이죠. 이제 뭐 태종이나 역대 군주들이 나중에 보면은 창덕궁에서 많이 뭐 고종시대 때 뭐 창덕궁에 와 있다가 나중에 경복궁으로 갔다가 또 창덕궁으로 갔다. 이게 뭐 안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심리적인 뭐 그런 것 때문에 오고 가고 많이 그래요. 그 다음에 창경궁은 어떤 의미를 좀 대비들 조금 떨어져 가지고 창경궁 가보면 이렇게 은퇴한, 요즘에는 뭐 대통령이 물러나서 이렇게 머무는 그런 것처럼 규모가 이제 이렇게 좀 작죠. 그 다음에 경희궁은 덕혜옹주인가요? 덕혜옹주는 덕수궁.
그 경희궁은 조선 후기에 원래 뭐 이름이 이제 뭐 이렇게 변천변천하다가 이제 경희궁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영조 때라든지 정조 때 그리고 거기에서 광해군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주로 많이 이용했는데 거기서 임금도 많이 즉위했어요. 아주 중요하게 쓰이던 곳입니다. 거기 나중에 이제 일단 이제 학교 부지로 돼가지고 지금 이제 그 서울역사박물관으로 돼 있는데 거기도 중요한 부분으로 많이 쓰였어요.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것이 이제 덕수궁인데 덕수궁의 원래 이름은 경운궁 맞아요. 경운궁의 유래는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임진왜란까지 올라가죠. 임진왜란 때 서울의 궁을 다 일본군들이 이제 왔다 가면서 다 타버렸는데 뭐 의주까지 피난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성종의 형님이 월산대군이라고 있는데 그 월산대군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게 오늘날 이제 덕수궁이고 거기 와서 임시로 이제 행궁이라고 그러죠. 왜? 임시 임금이 와서 이제 머무는 궁. 그럴 때 그 선조도 거기에 머물렀고 광해군도 거기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궁 이름을 경운궁으로 이렇게 했다가 또 나중에 서궁으로 해서 인목대비 입했다가 나중에 근대 와서 경희궁으로 경운궁으로 이렇게 됐죠. 아무튼 뭐 서울의 궁궐은 대체로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 중에서 한국을 대변해서 뭔가를 상징적인 건축물을 밖으로 내보일 때는 경복궁 근정전이라든지 경회루라든지 또 하나 아주 그냥 아름다운 연못 후원의 창덕궁도 좋고요. 경복궁 안에서는 비원은 어디에 있나요? 창덕궁에 있죠. 아주 세계문화유산으로 창덕궁 연경당 아니면 창덕궁 비원 연못 있는 그쪽도 좋고 경복궁으로는 경회루, 근정전 이제 끝에 뒤에 있는 향원지 연못 있죠. 건천궁 앞에 향원정 정자가 없으면 그거 아주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야사에 많이 알려지기는 대체로 명성황후의 경우 궁궐에서 맨날 그 무당 불러들이고 푸닥거리하고 연애 잔치 그리고 사내지님이 음식에 국고를 탕진했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사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일본 쪽에서 일본 학자들이 쓴 언론인이라든지 뭐 작가든지 이런 데 쓰면 거기에도 또 그런 게 많아요. 또 우리 지방에 있는 학자들이 또 그런 거 많이 듣고서 써요. 아무도 그런데 본 사람은 없어. 그리고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뭐 드라마에서 뭐 투기를 해가지고 저 쥐를 잡아다 땅에 묻고 저주를 하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너무 드라마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궁중의 왕비라든지 후기는 맨날 질투하고 죽이고 살리고 맨날 이제 이런 것만 보니까 궁중이라는 건 저런 식으로 다 운영된다. 현대 와서도 온갖 찌라시가 많이 이렇게 또 난무했죠.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 다 찌라시인데 그거 믿고 선동돼가지고 나중에 엉뚱한 일들 저지르고 많이 그러죠. 오늘 경혈의 마지막 연회를 통해서 명성황후에 대한 이미지, 고종에 대한 이미지, 대원군에 대한 이미지, 그 다음에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흐름 이런 걸 몇 가지 좀 수정을 하려고 해요. 경회를 맨 먼저 이거 지은 사람이 누군가요? 태조? 태조 때는 경회루가 아직 지어지지 않았어요. 태조. 이게 오늘날 경복궁 보면 4대 문이 있잖아요. 광화문도 있고 뭐 경회루도 있고 다 있는데
태조가 처음으로 서울에 궁궐을 지을 때는 일단 근정련하고 뭐 우선 중신정각 지어놓고 그 다음에 광화문이든 경혈이든 이거 다 뒤에 가서 뒤에 임금들이 와서 하나하나 또 다시 이렇게 지어놓고 그런 거예요. 경혈은 태종이 지었는데 그 태조 때도 새로 왕국을 짓느라고 그 공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국가 예산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누가 많이 고생을 해? 귀족들도 다 돈을 내야 되고 또 정부에서 세금 많이 거두고 일반 민초들 와서 노력 동원해야 되고 경혈을 짓는데 태종이 짓겠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막 반대해서 그 태종의 그 신하 중에 아주 가장 그 핵심 참모가 누구예요? 좌에 누구? 우 누구라 그러잖아요. 우하련 좌? 활발한 그 또 누가 있죠? 뭐 정도전은 저기했고 이게 이제 태종을 도와가지고 왕이 올려놓고 뭐 행사한 분들이 있죠. 하륜하고 또 누가 있죠? 조준도 있고 또 누가 있나요? 뭐, 예, 여러분들 있어요. 아무리 그 용의 눈을 보면 아주 그냥 그, 근데 태종이 엄청 강인한 이미지 아니에요? 근데 그와 같은 유형은 또 세조도 있습니다. 세조도 강인해요. 근데 형제들 살육을 많이 했죠. 피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근데 임금, 국가를 경영하는 임금으로서는 굉장히 또 노릇을 잘했어요. 세종 정말 성군이고 세종은 피바람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잘했고 세조나 태종은 피바람을 불러일으키면서 국정 운영을 잘했어.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성군은 세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경혈을 지은 목적이 뭘까? 태종이 경혈을 짓겠다. 신하들이 막, 그 측근 신하들이 반대했어. 국가 예산 낭비고 너무 민력이 피폐한데 고생한다. 그랬더니 아니 내가 이거 지어가지고 내가 혼자 즐기려고 이거 지느냐? 한번 나라를 봐라. 외국 사절들이 오면 우리도 지금 저기 해외에서 뭐 미국에서 중국에서 뭐 어디 러시아에서 특사가 오거나 대통령이 오거나 뭐 하면은 다 좋은데 구경시켜주잖아요. 주로 창덕궁 많이 갈 겁니다. 경복궁하고. 근데 조선에 와보면 중국 사신들이 오면 말이야 우리가 이거 좀 뭐 왕국이라고 하지만 폼나게 좀 이렇게 좀 뭔가 연애도 베풀고 뭐 좀 멋지게 보여줄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게 좀 아쉽다 해가지고 중국 사신들 대접용으로 이걸 좀 줘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중국에 대해서 사대예를 표현하니까 찍소리 못하고 막 그러면 하십시오 해가지고 줘놨어요. 근데 이걸 저는 태종은 어떤 용도로 많이 썼을까? 물론 중국에 사신, 여진에 사신, 외의 사진, 유구 왕국에 사진 다 오면은 구경시켜줘요. 아 우리가 이 정도는 문화를 유지하면서 사는 나라다. 근데 태종대의 제일 심각한 그 문제는 뭐냐면은 피바람을 불러일으키면서 형제들을 고륙상잔을 하고서 임금 즉위하고 나니까 누가 제일 미워해요? 태조가 이런 천하에 못된 형제들 갖다 살려고 하고 말이지 꼴도 보기 싫다.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함흥으로 갔죠. 그래서 함흥차서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임금이 된 태종의 입장에서는 이거 유교국가인데 유교국가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춤과 효 아니야. 아니 만백성이요. 어버이 노릇을 해야 되는데 어버이가 효도를 제대로 못한다면 이게 체면이 많이 아니잖아. 아버지는 아들 보고 싶다 그래서 함흥 가 계셔. 그리고 모셔와가지고 잘 예우를 해서 아주 그냥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만백성이 우러러볼 거 아니에요. 그 모셔오려고 무학대사도 뭐 역할을 해주십시오 하고서 결국 모셔왔는데도 꼴 보기 싫다고 해서 잘 안 만나요. 그래서 태종이 어떻게 했냐면 실력을 실제 보니까 태종이 경연에서 제일 많이 한 게 그 연애인데 누구를 주로 많이 모셨어? 태종이 태조를 모셔요.
오십시오 오십시오 해서 연회 베풀고 그 다음에 춤을 춰요. 또 태종의 임금이 왜? 아버지 앞에서 뭐 그냥 재롱 떠는 거죠. 근데 태조가 시큰둥하고 그냥 저 못된 거 속으로 그냥 속이 불글불글 그래가지고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왕자들하고 공주들 가서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잔 올리라고. 그 잔 올리는 그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 앞에서 춤도 추고 재롱을 떠는 거예요. 아니 그 아들은 미워도 손자 손녀가 와서 잔 올리고 재롱 피우고 만수무강하십시오 하니 그거는 잔을 안 받아 마실 수 없잖아요. 그 내용이 거의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 태종이 이런 목적으로 이거를 활용을 했구나. 물론 외국 사전들은 이제 대접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태종이 아무리 고륙상전을 벌이고 어떻게 했어도 유교국가의 군주로서 나라 경영 잘해야 되고 또 상황을 잘 모셔야 된다 하는 이런 거는 잘 지켰구나. 그러니까 태조가 임자에서 물러나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무장하네요. 몸을 움직여야지 사는 사람이야. 가만히 들어 앉아 있으면 답답해서 못 견뎌. 그러면 사냥을 잡고 가. 사냥 가다가 다른 데로 도망을 가시거든. 궁궐을 칠타고. 그러면 이거를 보호한다고 해서 태종이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사냥을 도와드린다고 하면서 사실은 태조를 갖다가 다른 데로 다 못 가시게 이렇게. 이게 실제의 어떤 그 실록을 들여다보면 이게 그림같이 그려져요. 아버지와 아들의 그 갈등.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났는데, 나중에 성종대 가면은 경회를 누각에다가 기둥에가 그 용조가 그랬대요. 지금은 없죠. 근데 임진왜란 이전에는 그 용이 있었어. 외국 사신들이 와서 보고서 거기 와서 밤에 불 켜고서 경회를 열면서 배를 타고 여행을 즐기는. 요즘도 그 궁궐에서 그 궁궐양이 있습니다. 경복궁도 있고 덕수궁도 있고 저기 창덕궁도 있는데 한번 기회 닿으면 한번 가보시면 보기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기둥에 있는 용이 휘황한 불빛 아래 그냥 물 위에 어리는 이런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요즘 그거 재현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네. 자, 이런 게 있었고 임진왜란 때 타버리고 이제 근대 와서 이렇게 지어졌는데 하여튼 경회로 해서 연회가 조선왕조 동안 엄청난 횟수로 다 이렇게 열리는데 고종 때는 그렇게 많이 열리지는 않았어요. 나라가 어지럽고 안정되고 그래야지 되는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궁저궁 피해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근데 맨 마지막으로 조사해 보니까 1895년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동원국민봉기 일어나고 청일전쟁에 의해서 나라가 숙밭이 되고 그 다음 해에 경혈위에서 마지막 연회가 열렸어요. 1895년 9월 4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궁궐연회의 모습이 어땠을까? 이 안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서양 외교관들, 궁중의 대신들, 그 다음에 대신들의 부인들, 서양 외교관들의 부인들, 영사급까지도 다 많이 오더라고요. 그 이제 초청된 사람들, 남자들 있는 데는 고종이 가서 앉아있고, 여성들, 이게 하늘 반으로 나눠요. 이 나머지는 여성들 있는 데 명성어가 가서 주빈 노릇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외국 사절 들어오면 사전에 그 실제 자료 보면은 다 요즘은 국가정상이 왔는데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파티가 대통령하고 외국 정상하고 열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참석하는 사람은 장관급들, 육군 참모총장급들, 최고 사람들 그 초청할 거 아니에요? 부인들도 무조건 이제 대통령 부인이 오면 또 그쪽에 대접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사전에 다 티켓 해가지고 초청을 하느냐, 동부인에서 오라,
그 다음에 메뉴 이런 거 다 짜고 또 여우 시간 있잖아요. 그건 뭐 조용필 같은 가수라든지 그 나훈아 같은 가수라든지 아니면 뭐 누구 저 이런 국악하는 사람들 초청해서 하죠. 악기 연주하는 사람이 있죠. 100년 전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연회를 하나 열려면은 엄청나게 의전 절차가 사전에 준비돼야 되고, 그 뭐 산의 진미 음식, 좋은 술, 좋은 소리꾼, 좋은 무용가, 좋은 악기 연주가 다 등장하죠.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뒷받침해주는 무장들도 다 그 시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궁들, 뭐 그 궁녀들, 요리하는 사람, 온갖 사람들이, 그러니까 엄청난 국가적인 행사예요. 그러면은 이때 왜 임금이 이와 같은 엄청난 행사거든요. 대통령이 한번 어디 가서 웨스턴 조선 호텔에서 한번 파티를 연다고 해봐요. 외국구 저기 뭐 사절하고. 그러면 준비도 오래 걸리고 준비하는 것 여러 가지 이제 절차도 복잡하고 그 주변의 경호 시설도 다 있어야 되고, 그 외국 사절들은 다 몇 시간 딱 시간 맞춰가지고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이게 간단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연회가 열리는 거는 다 국가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그냥 풍화골교 뭐 세월아 내월아 니나노 한다고 이런 행사를 열어. 야사에는 주로 그렇게 썼어요. 맨날 궁중에서 뭐 저기 뭐 산의 진미 음식에 나라가 망해가는데 파티하고 놀고 푸닥거리나 하고, 이게 야사에 그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를 자꾸 모독하고 왜곡하면은 이런 거 아주 더 빨리 퍼져요. 그게 일본 쪽 자료면 거의 다 이래놨어. 개항 이후에 우리 내부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배경을 알 수 없는 이런 일은 어떤 의도를 가진 집단에 의해서 고의로 조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흥선대원군 시절, 그 다음에 고종이 이렇게 집권해서 실제로 이끌어가던 시절, 청일전쟁, 러일전쟁, 세계가 얼마나 심각하게 움직여져요. 일본은 일본대로 목적이 있고, 청나라는 청나라도 목적,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서양 열강대로 목적이 있어서 움직이는데, 우리 근대사가 명성황후나 그 무능한 고종이나 그 욕심 많은 대원군이나 시아버지와 며느리 싸움으로 이렇게 엮어지는 이게 말이 되는 이게 교과서예요. 근데 원조는 일제 서울대 경성제대 교수한 역사학자라든지 우리 근대사에 와서 명성황후 시에 가담했던 언론인 기자들이라든지, 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일제에 조선하고 실력 편찬하는데 참여를 해요. 감수자 역할로. 이게 한국사가 제대로 씌워질 수 있는, 우리는 누가 힘을 가지고 조직을 가지고 있는 또 선전선동 여러 가지 언론이나 국제적인 매체를 갖고 있는 이런 집단에게는 독립신문이 나올 때 겨우 한두 편밖에 우리 신문이 없어요. 밖으로 알리려면 영자신문이 있었는데 독립신문이 등장할 때 겨우 처음으로 1896년에 영자신문이 나왔어. 일본에는 그런 신문들이 우리가 하나둘 나올 때는 거의 100가지 이상 나옵니다. 영자신문이 많아. 코베 크로니클, 재팬 크로니클. 이건 뭐야? 서양을 향해서 일본이 선전할 수 있는 거예요. 조선 문제 가지고 일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조선 내정을 계속 왜곡하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싸움하고, 개화파가 수구파가 싸우고, 박영희와 기봉집이 싸우고, 이런 식으로. 근데 뒤에서 그걸 조작하는 거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고, 그 의도를 누가 많이 갖고 있어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1895년인데 일본이 조선 침략하겠다고 정한난 분쟁이 생긴 거, 이게 지금 당장 조선을 쳐들어가자, 아니다, 너무 이르다, 조선 쳐들어가려고 하는 목적은 맞는 건데 일본 집단 내에서, 무사 집단 내에서 당장 쳐들어가자, 아니다, 시기상조다, 그래가지고 싸운 게 사무라이 집단끼리 싸운 게 서남전쟁입니다. 사이고 닭가머리하고 하급 사무라이들이 그 반대해가지고 이토이리오미, 얘들이 이제 상급 사무라이들 그 사이고 닭가머리 제거하고서
그 일본 내정을 틀어주게 됐죠. 그때 이들이 싸운 이유가 뭐야? 조선을 지금 쳐들어가느냐 마느냐 가지고 싸운 거예요. 이게 1873년입니다. 서남전쟁. 73년에서 1883년, 1890년, 20년입니다. 20년 동안 뭐야? 조선 정복한을 침략해 들어오는 전쟁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 일본이 그동안 조선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했을까? 조선만을 향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을 향해서 대륙 쳐들어간 것까지. 이게 1880년 초반에 어떤 일이 들통이 나느냐면, 여러분 광개토강 비문 알죠? 광개토강 비문을 일본에서 왜곡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위당 정인보 선생 대단한 한학자입니다. 한학자이고 유학자이고 역사학자이고, 우리나라의 그 저기 대한민국 그 세워지고 나서 그동안에 제헌절 노래, 광복절 노래, 3.1절 노래, 단군 노래, 이거 작사한 분이 누구예요? 위당 정인보 선생입니다. 그 작사한 내용을 보면은 진짜 명작이에요. 정말 훌륭한 학자예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거는 다른 글들도 좋은데 글들은 참 복잡하고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철학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그 우리나라 4대 국경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이런 그 맥이 되는 이러한 사건이나 어떤 역사적인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꼭 작사를 이분이 했어요. 근데 그 천하의 명문입니다. 근데 뭐 이걸 젊을 땐 모르는데, 어렸을 땐 모르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걸 곰곰이 이렇게 들으면 역사적 배경, 우리 한민족의 철학 이런 걸 다 담아서 작사를 그렇게 잘했어요. 아마 영원히 대한민국이 살아있는 한은 아주 훌륭한 저 작사가이자 학자로 이렇게 알려질 거예요. 아,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돼? 여기까지 들어갔나? 그래서 그런 저기 일본이 침략 목적을 갖고 이렇게 계속 공작을 해왔는데, 이게 뭐 강화도제가 치열할 당시는 물론이고 이모군란, 갑신정변, 방공영 사건, 동학농민봉기, 청일전쟁, 때로는 의병봉기까지도 뒤에서 또 장난을 해요. 동학농민 봉기할 때도 또 붙이고 장난을 해요. 또 뭐 우리 농민들이 순수한 생각까지, 의병들 순수한 생각까지 외국적인 활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뒤에 와서 이제 관과 민을 분열하는 그런 공작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민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주로 우리 쪽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꾸로 일본 입장에서 조선을 쳐들어가서 조선을 정복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얼마나 밀정을 많이 보내서 사전 조사를 해야 될까요? 이쪽에 군사력 조사해야지, 성곽 조사해야지, 방어시설 조사해야지, 사냥을 해서 저쪽 우이주까지 가는 이런 길도 다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산 같은 거 인구 다 조사하고. 근데 근데도 마찬가지야. 일본 쪽 자료 보면 우리나라 전국의 물산, 인구, 소, 말, 돼지, 가축 숫자까지 전체적인 통계를, 땅 면적, 밭, 논, 그 다음에 성곽, 도로, 그 다음에 수산물, 광산물, 이런 자원까지, 하다못해 인상까지 조사. 근데 이거는 일본뿐만 아니라 서양 여러 나라도 똑같아요. 인삼에 관한 자료를 보니까 미국의 뉴욕 상인들이 많이 요구해가지고 한국의 인삼을 눈독을 들였어요. 왜? 중국 사람들이 한국 인삼하면 껍벅 죽어요. 우리 조선 왕조 때 늘 중국에 가져가면 사절대 가면 뭐 가져가요? 홍삼 인삼 가져가는 그거 거기 가서 팔아가지고 자금으로 쓰고. 근데 근대에는 우리나라 외교관들이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그 삼을 가져가서 현지에서 팔아가지고 자금으로 쓰고. 중국에 가면 그거 아주 인기가 있는데, 근데 미국에 가져갔어. 근데 미국 뉴욕 상인들이 이미 알아요. 한국 인삼 최고. 중국 인삼이 9배 효과가 있어. 미국에도 인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무 같아. 그거 효과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인삼을 미국에서 개발해가지고 생산하려고 했는데 전부 실패. 왜? 토질이 다르고 기후가 다르고, 그리고 한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2, 3년 동안 조사를 해가지고 인삼 씨앗을 가져갔어. 재배했는데 안 돼. 또 나중에 아예 삽을 갖다가 퍼가지고 밭에서 가져갔어. 근데 다 죽어버리고 이게 역시 시도를 계속해서 안 됐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한번 외교관들의 역할이라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자기 나라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현지 여러 가지 정보를 조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국무부에서 지시를 해요. 누가 요청을 해서 뉴욕이나 LA 상인들이 왜 상인들은 뭐야? 기업인들은 다 뭔가 많은 걸 생산해서 수출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외교관들이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 외교관들은 그 당시에 그 뒷받침이 안 되니까 현지에 가서 생존을 유지하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강대국의 외교관들은 샅샅이 자원을 조사하는데 우리나라 외교관들은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보다는 상인들이 더 하죠. 기업인들. 근데 그 당시엔 그렇게 못하니까 공사관 유지하는 비용도 없어가지고. 요즘 뭐 미국에 있는 워싱턴에 있는 우리 공사관 뭐 이렇게 우리가 사들여서 이렇게 뭐 보존한다고 많이 그러죠. 그때 공사관에 가 있던 사람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인삼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가져올 때 미국에 세관에서 못 들여오게. 그거 들여야지 중국 사람들이 많이 미국에 있는데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피눈물 나는 그 투쟁을 한 기록이 나와요. 미국에서는 왜 금지시켰느냐? 미국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들 해가지고 팔으려고. 농산물들은 그 당시에 이제 무슨 검역 관계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해충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벌써 그때부터 벌써 이제 그런 금지가.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이렇게 돈이 없어요 나라에. 그래서 해외 공사관에서 제일 많이 고종한테 전문을 보냅니다. 고종한테 요청하는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뭘 것 같아요? 돈 보내달라고. 그러면 고종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데 가장 많은 대답은 돈 없다. 요즘 북한을 비교해보면 북한에서 현재가 있는 외교관들 전부 장사시키잖아요. 이게 나라가 발전하면 상인들이 난 저기서도 하지. 그죠? 공사나 대사가 그 짓 한다는 거는 이거 완전히 나라가 바닥이라는 얘기죠. 자꾸 들통이 나가서 나중에 마약까지도 말이지 이렇게 저기 하고. 그래서 이거 북한 제국은 100년 전에 그 조선 대한제국하고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나라 재정이 쫓기고 너무 어려운 걸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임금이 제일 잘 알죠. 임금은 관료들 봉급 줘야죠. 황실 가족들 있잖아요. 종친들 있잖아요. 외척들 있잖아. 거기도 먹여 살려야 돼. 그 다음에 종묘 있죠. 저쪽 사직단 있죠. 또 왕궁 있죠. 왕릉. 매년 제사 지내고 일에 다 해야 되잖아. 이국가에서 그거 안 하면 쫓겨납니다. 세계는 바뀌는데 유교국가라서 유교국가 위례를 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거 못 바꾸더라고. 우리 요즘 뭐 1년에 9번 제사 지낸다는 명가들 있죠. 뻔히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건가 하는 거 아는데 쉽게 못 바꿔요. 한번 1년을 옛날에 그 조선 말기에 그 명성황후 시해 사건 있고 단발령 내렸어요. 5,000년 동안 해온 이 두발 양식 못 바꿔요. 그리고 우리 60년대도 시골에 가보면은 단발령 내리고 수없이 내려졌는데 시골에 상투 틀고 저기 제가 뭐 외삼촌도 이게 갓 쓰고 오신 거 보고 뭐 아버지도 어렸을 때 그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두루마기에 뭐 이렇게 시골에 상투 틀면 이게 그런 것도 바꾸기가 어려워. 유교국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는 게 있는데 서양 물결이 들어와가지고 새로 변화되는 시대에 생존을 모색하려다 보니까 너무나 모든 군데서 너무 노고국가에 무슨 뭐 물산이 그 풍부하나요. 이제 경복궁도 250년 동안 못 질 정도로 가난해가지고 이런 나라가 이러한 나라에서 궁궐에서 연회를 열고 했다고 하는 거는 고종이나
왕비나 대신들이 사치에 물들어서 할 일 없이 궁중에서 띵까띵까하고 이런 건 결코 아니었다. 그만큼 중요하고 절박했다. 자, 실제 실록 기록을 내다보면 그때 왜 이런 연회를 열었을까? 고종이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임진왜란을 겪고 우리가 나라를 명나라가 도와주고 우리 의병들이 일어나고 관군이 또 잘 싸워가지고 나라를 되살렸잖아요. 그건 조선왕조 500년 동안 굉장히 그 축제일입니다. 우리 해방기념이라고 똑같아요. 그래서 조선왕조 개국한 지 503년이고 임진왜란에서부터 극복한 지가 303년 이렇게 돼요. 두 가지를 다 기념하고 나라 세운 것도 기념하고 임진왜란 극복해서 살아난 것도 축하하고. 근데 근대 와서 어떤 일이 있었어? 동학농민봉기가 일어나고 청일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동학농민봉기가 일어나도록 일본의 우익들이 전동주까지 찾아갔어요. 물론 전동주는 같이 일하자고 하는 거 거부했지. 왜 우리가 왜 하고 저기 하느냐.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 만일 전동준이 일본의 우익들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중앙에 가서 서울 뒤집었고 정권 뭐 빼앗자라고 했을 때 거기에 가담했으면 영원한 매국노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 거절했어.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왜 너희들이 끼어드느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본의 첩자들하고 우익들이 조선에는 분란을 일으키려고 사방에 공작을 하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근데 서울에 있는 일본 외교관은 또 어떤 짓을 하느냐. 고종과 대신들한테 정부에 의하면은 저쪽 전라도에서 뭐 폭도들이 들고 일어난다는데 저거 완전히 도적대들이다. 저거 그냥 둬서는 안 된다. 근데 조선에 관군이 동원되는 관군 힘 없지 않느냐. 그럼 당신들 삼국의 청나라한테 그 먼저 요청하라.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런 식으로 공작을 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북경에 가 있는 일본 공사는 청나라 전령한테 지금 조선에서 이거 태평천국의 난처럼 이게 제 지방의 도적대들이 난을 들고 일으켰다. 그러면 당신들은 삼국인데 조선조 석국에서 저런 난리가 일어나는데 천국이 이건 놔두면 되지. 나라 망한다. 3면의 공작 아니에요.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일본에 의해서 조선이. 뭐 영국이나 러시아, 프랑스, 독일 또 다른 여러 가지 공작들 하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나고 결국 조선 조정도 지방의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자금과 인력이 다 돌아가고 뭐 병력이 동원돼야 되는데 이모군란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말이죠. 여러 가지 다시 해석할 거는 이모군란 당시 누구를 제일 적대했어요? 별기군하고 신식군대하고 구식군대 싸움 아니야. 신식군대 양성할 때 교관이 누구였어요? 일본인 교관이에요. 왜 근대 문물을 빨리 수용해서 말이지 일본처럼 빨리 발전하고 저 군대 양성하고 뭐 하지 못했느냐고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기가 막혀. 왜? 나라 재정이 그게 없는데 무슨 돈으로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와 손잡고 우리 군대를 양성한다는 건 엄청난 모험이거든. 일본이 발전했으니까 일본 교관 초청해가지고 돈 줘가면서 일본 무기 들여와가지고 신식군대 양성하려고 한 게 그게 별기군이에요. 공식적인 이름은 교련병대. 별기군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거고. 그런데 이모군란이라서 별기군 쑥대밭이 됐습니다. 근대식 신식군대를 양성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이게 민씨 척척하고 왕비가 국고를 탕진해가지고 이거 쳐웃었다. 이것만 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90군대에 대해서 차별을 하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고의적으로 하기보다는 나라 재정이 그만큼 없어가지고 그 많은 군대를 양성할 수 없으니까 소수의 정예병대를 이거 양성해가지고 이 사람들 나이가 장교가 돼서 90군대는 이제 훈련시키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그게 순전히 이제 뭐 척적의 권력 욕심하고 뭐 이제 90군대에 대한 차별, 대원군과 명성황후의 갈등 구조를 이렇게 설명한 거죠.
만일에 그때 신식군대가 양성되고 뭐 했으면 계속 발전해서 청일전쟁이 일어날 때 조선군대가 만만치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실패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영국의 장교도 교관으로 불러들이고 미국 장교도 불러들이고 때로는 러시아 장교도 근데 전부 방해를 받아요. 누구한테? 청나라 방해받고 일본 방해받고 제대로 되는 게 없어. 뭐 하려고 그러면 계속 되는 거예요. 그게 청일전쟁까지. 결국 군대 양성 못하고 우리나라 병력이 한 1만 명이 안 됩니다. 정규군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니까 결국 일본 쪽에서는 조정에 부추기고 농민 부추기고 청나라에 가서 부추기고 청나라는 또 아편전쟁 이후 자기 나라 지키는 것도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 1860년대 열국연합군이 북경 쳐들어가죠. 그래서 그거를 막아주는 중재를 한 게 러시아예요. 고맙다고 땅 떼어준 게 어디야? 한반도 땅보다 더 넓은 연해주. 오늘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그 러시아가 올 수 있는 건 바로 그때입니다. 그 연해주 땅을 러시아가 떼어갔어. 그러니까 북쪽에서 러시아가 내려오죠. 양자강 쪽은 태평천국 아편전쟁 이후에 영국이 프랑스가 독일이 들어오고 일본은 조선반도로 쳐 올라가려고 그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목을난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농민봉기 일어나고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조선은 거의 망할 지경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조선 청일전쟁 일으키면서 일본이 제일 먼저 하는 거야. 전쟁 일으키기 전에 경복궁 쳐들어갔어요. 궁궐 다 장악했어요. 뭐 고종도 명성황후도 대신을 다 포로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요 직후에 일본이 이제 조선 보국화를 뭐예요? 식민지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잠시 대원군을 갖다 앞에 전면에 내서 근데 대원군 그 나이가 얼마야? 74살입니다. 근데 더 조사해봤더니 그때 대원군도 이미 납치가 됐어. 대원군이 무슨 실권이 있나요? 아니 일본이 전쟁 일으켜서 농민군 초토하고 조선군 초토하고 경복군 양악하고 있는데 대원군이 궁궐에 들어와 있다. 누구 힘에 의해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일본에 의해서 들어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사정을 모르고 대원군이 이게 이제 조정 청일전쟁에 의해서 쫓다 말하니까 대원군이 궁궐에다가 호통을 치고 뭘 지휘를 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대원군이 어떻게 호통을 쳐와서 그 노인네를 앞에다가 내세워가지고 허사임에다가 대원군이 그거 모르겠어. 다 알지. 그러나 뭐 목숨이 완전히 일본한테 달려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명성황후 시할 때도 대원군을 또 잡아가다가 포를 잡아가지고 궁궐에다 갖다가 앉혀놓고 경복궁 안에 건청궁 거기다가 자정하게 해놓고 고종도 포로로 잡아가지고 두 사람 앞에서 협박을 하고 있는 게 일본 공사입니다. 그게 우리 자리에 그거 안 나와. 일본 자리에는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 얘기니까 안 해요. 영미 외교관들이 관찰한 자료에 나와요. 명성황후 시할 때 광화문 쪽에서 총소리가 들렸어. 미국 공사관, 영국 공사관, 러시아 공사관 정동에 있잖아요. 가까워. 뛰어가면 10분이면 뛰어갈 수 있어. 궁궐까지. 총소리가 딱 난 게 다 5시야. 근데 일본 쪽 자료 보니까 5시가 아니라 7시래. 2시간 오차가 있는 거예요. 왜 2시간 차이가 나느냐? 2시간 동안 완전 범죄를 위해서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 시나리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일본 자료만 틀려. 그 일본 자료가 왜 뭐냐면 요즘이니까 영국 자료, 미국 자료 다 보죠. 여기 한번 볼까요? 아이고 여기다가 제가 실수 못했네. 이런 식으로 지도도 들어가 있고 문자도 글자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근데 꼬부란 글씨야. 필사가 돼 있고 전문 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필사가 돼 있는데 이게 타이프라이터가 쓰이기 시작한 게 미국 공사관 거를 보니까 1897년부터 타이핑이 돼 있어요. 그 정자체로 되니까 되는데 필사로 된 건 우리 한문 초서처럼 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한국사를 한다면 우리 한글 가지고 자료 아니면 겨우 한문 자료 뭐 이래서 중국 자료나 보고 한문 자료나 보는데 일본 자료 보려면 또 새로 공부해야 돼. 영미 자료 보려면 또 그것도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그동안은 한국 각적으로 고급 인력들이 투입되기가 어려웠고, 뭐 영어 잘하면 뭐 다른 데 취직할 때 많은데 누가 이게 한국사를 공부하고 있어요. 일본어도 잘하면, 중국어도 잘하면 다른 데 취직되는데 누가 이게 한국사 공부하러 이 키키한 데 와서 봉급도 제대로 못 받고 취직도 안 되는 인문학, 이 비난한 일을 함부로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1980년대까지도 조사가 못 되고 1990년대 와서 겨우 명성황후 시해 사건 하나 그런 자료를 보면서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야사에 위해서 명성황후 대원군 맨날 시아버지 며느리 싸웠대. 일본이 청일전쟁에는 그 일본이 대원군 경복궁에 끌고 들어가는데 이게 시아버지가 며느리 괘씸하다고 이놈 가만히 안 둔다고 궁궐에 쳐들어갔다 그러니 세상에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어요. 그 청일전쟁 당시고 명성황후 시해 사건 당시도 대원군이 들어갔는데 명성황후 시해를 주도한 사람이 그 다 힘을 갖고 있는 건데 대원군이 그 75세 노인네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때 75세는 지금 95세 정도 나이가 될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서 교과서에서 계속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싸움을 하다. 그 일본이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 그 안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100년 동안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항상 시아버지 대원군 얘기를 하고. 근데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준 거는 영미자료입니다. 그 현장도면이 나왔어요. 명성황후 시해하는 현장도면 보니까 현장도면에 일본 장교가 3명이 있어. 그 다음에 권천궁 안에 그 오코루 명성황후 거처에 왕도 거기 거처했는데 사방문을 갖다가 경비하는 경비병 2명씩 전부 일본군이야. 거기가 어떻게 조선군 훈련대가 들어가고 대원군이 들어가서 시위를 해요. 이거 만약에 우리 자료 그러면 일본이 또 우리 자료 이거 왜곡했다고 그럴 텐데 영미 자료가 그러니까 이건 아예 소리 못하죠.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일본에 대해서 적대감을 증오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 왜곡된 제국주의 시대니까 일본뿐만 아니라 러시아,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다 제국주의 국가 시대야. 근데 약육강국 시대야. 그때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 다만 이제 그들이 선진문물을 개발하고 또 우리가 그거는 또 배워가지고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양면성이 있잖아요. 하나는 우리가 그 기술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발전을 너무 했고 또 한쪽으로는 우리가 기술이 떨어가지 못하고 뭐 그런 산업화를 못하고 할 때는 저들한테 이렇게 침략을 당한 거예요. 제국주의 시대니까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들이 전부 다 뭐야? 식민지가 됐잖아요. 이 식민지가 됐는데 나중에 다 전 세계를 분할하고 뜯어먹다가 더 뜯어먹을 게 없으니까 누구끼리 싸워. 이게 늑대들끼리 해서 야물에다가 양 다 잡아먹었어. 전부 차지했어. 이게 모자라니까 늑대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세계 1차 대전이고 세계 2차 대전입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이 싸워보니까 어떻게 돼? 자기들도 이거 피해가 커. 원폭도 맞고 진주만 폭격당하고 런던 쑥대밭대고 베를린 쑥대밭대고 각성을 해서 그 다음에 뭘 조직했어요? 국제연맹 UN.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이렇게 싸우면 안 되겠다. 이런 시대, 좋은 시대 왔고 좋은 시대에 여러분들도 태어났고 저도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는 이런 약육강식 시대, 제국주의 시대에 우리 조선이 이러한 정도 어려움에 처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은 너무 영국이나 미국, 일본 이런 나라, 러시아에서 증오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과거야. 지금 교류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단 우리가 역사 교과서를 볼 때 너무 턱없이 제국주의 국가 시대에 세계 모든 나라를 다 망했어. 이걸 명성황후가 나라 망하게 했고 대원군이 망하게 했고 고종이 망하게 했고 우리 개업파 수급파가 서로 싸워서 나라 망했다. 조선왕조 시대 때 당쟁이 연구하는 일본 사람들이 연구하고 500년 동안 맨날 싸웠어. 근데 안 망했어. 왜 이 시대 망했어? 물리력, 강한 물리력과 조직력 갖고 있고 자금력 가지고 있고 병력을 갖고 있고 무기를 갖고 있는 제국주의 국가에 의해서 망한 거죠. 분명하죠? 이 큰 거를 넘어가냐고 맨날 우리 민족끼리 싸우고 그냥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이게 식민 상황이라고 봐요. 우리 학자들이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도 반성하고 왜 대신들이 좀 더 잘하지 못하고 임금도 또 잘 못하고 그랬느냐고 하는 걸 반성적으로 얘기하는 건 괜찮아. 근데 그게 본질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거 커다란 문제를 못 보는 거야. 커다란 문제를 봐야지 커다란 문제에 대한 대응이 생기지. 왜? 지금 이게 침략을 하고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면 뭐야? 기술이 떨어지고 병력 양성 못되고 무기가 떨어지고 다 일본이나 러시아가 러일 전쟁할 때 1만 3천 톤급 군함을 갖다가 오스트리아나 프랑스, 영국한테 미국한테 수입을 해가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 싸워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각 나라 장비 첩보 장비들은 뭐야? 러시아하고 일본 된 전함에 타가지고 관측하는 거야. 어느 게 무기가 더 성능이 좋은지. 비즈니스가 한계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1만 3천 톤급 배는커녕 1,000톤급도 없었어요. 왜? 우리가 그만큼 근대화가 늦었고 기술이 따라가지 못하고 농산물 가지고 그거 어떻게 사요? 사줘도 그냥 운행을 못하지.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똑바로 인식하고 지금 뭐가 중요하겠어요? 마젤의 농업국가로 계속 존재해서 우리나라 지금 어디 가서 행세 못합니다. 해외 어디 여행을 다녀? 공업화 시대에 우리가 도입해서 피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기술을 익히고 개발해서 제품 만들어 수출하고 비료도 수출하고 정유도 수출하고 아니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정유를 수출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 다음에 지하자원도 부족한 나라가 제철회사 만들어서 세계적인 제철회사를 만들어 놨잖아요. 아니 우리가 저 1,000톤짜리 배도 없던 남의 나라 1만 3천 톤급, 1만 5천 톤급 배들이 있는데 우리가 500톤짜리 배도 없고 범선 뛰어다니던 이런 나라가 참 정지영 참그 회장 같으면 참 거북선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 허벌판에 조선소도 없는데 맨 땅에 헤딩한 거죠.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 조선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공업화 시대에 도입했기 때문에 그 1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신을 나해서 그 순환을 잊지 않고 절치부심했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이렇게 이룩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근데 100년 전에는 이렇게 나겠는데 그거를 자꾸 증오하고 척대하고 우리 못났다 조상욕하고 제가 고종이라도 방법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이제 연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임진왜란 때도 당했는데 살아났고 청일전쟁 위해서 일본이 아무튼 청나라 거꾸로 들이고 조약을 맺은 거는 일본의 목표가 드러나죠. 조약 내용 보면 목표가 드러나는 거야. 어떤 전쟁이든 큰 나라들끼리 작은 나라가 어떻든 싸우고 나서 나중에 보면은 왜 전쟁을 일으켰나 목적이 조약문에 들어가 있어요. 청일전쟁 일으키고 조약 체결한 게 하관조약, 시모노스키 조약이죠. 시모노스키 조약에 뭐가 첫 번째 들어가 있어? 청국은 조선의 자주독립국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어요. 청국이 조선의 자주독립국임을 확인한다는 얘기는 청국이 조선을 이제는 조공국으로 여길 수 없다 얘기예요. 손댄다는 얘기예요. 이거 엄청난 얘기죠. 조선의 역사에서는 청국으로부터 간섭 벗어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환영할 만한데 그 하나의 이제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청국은 조선의 자주독립국임을 확인한다 그러는데 조약을 맺은 당사자는 청국하고 일본이에요. 일본은 안 들어가 있어. 그건 뭐야? 청국은 조선에서 손떼고 이제 조선은 내 차지라는 뜻이에요. 내 차지라는 뜻까지는 안 쓰잖아. 이게. 일본의 선전은 뭐예요? 청국은 조선에서 그동안 군림하고 말이야 행복을 했는데 손떼겠다. 우리가 의로운 전쟁을 했어. 큰일 했어. 조선 사람 우리 환영해야 돼. 의로운 전쟁, 의전이라고 선전합니다. 근데 그때 청일전쟁 일으키고 한 짓은 실제로는 조선궁정 장악하고 수뇌부 포로로 삼고 농민군 초토하고 군대 장악하고 뭐야? 조선보호과 보호과 말의 보호까지 조선 식민지화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어떻게 선전하느냐에 따라서 일제하에를 주로 강조하는 건 청국이 조선에서 손떼게 했다. 일본의 공이다. 이걸 많이 얘기했었어요. 아, 우리 정치인들 봐요. 자기 잘못한 건 싹 가리고 좋은 것만 얘기를 하잖아. 똑같아요. 자, 그게 제1조고 두 번째는 일본이 요동반도, 청국의 요동반도와 대만 팽호 열도를 할양한 데에서 일본 땅으로 삼는 거예요. 여기가 한반도이고 여기가 요동반도죠. 요 요동반도에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고 여기를 일본 땅으로 만들고 대만까지 하면 북쪽으로 남쪽으로 중국 쳐들어가는 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를 일본이 요동반도를 일본군이 주둔하고 일본 땅이 되면은 일본 열도하고 요동반도 사이에 한반도가 갇혀 있어요. 우리 뭐야? 도가내든 집니다. 근데 실제로 서울은 뭐야?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잖아. 나라 망한 거예요. 근데 우리만 이런 위기에 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넘어갔지만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이가 이게 그 당시 건설 중이었어요. 러시아가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이게 9,500km 정도 돼요. 경부가 481호다 제가 기억하거든요. 처음에 경부고속도로 482km라 그랬는데 이게 20배 되는 철도입니다. 이걸 러시아가 건설하는 거는 유럽에서 러시아가 약체였고 프랑스, 영국, 독일하고 경쟁이 안 돼요. 물건을 생산해도 기술이 뒤떨어져가지고 그 물건 가지고 그 유럽에서 판매를 못해. 그러니까 결국 살 길 찾아서 아시아 쪽으로 오느라고 이거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흥룡강 따라서 이렇게 철도가 놓여진 게 애초에 계획됐다가 청일전쟁이 일어날 무렵에 요걸 싹 확보해요. 그 확보하게 되는 계기가 러시아가 삼국 간섭을 해서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요동반도 이거 청국에게 돌려주라. 그 압력을 넣은 거예요. 청국이 고맙지. 그래가지고 이 요동반도를 나중에 누가 또 이렇게 항구를 쓰게 허락을 받느냐면 러시아가 허락을 받아요. 그러니까 요동반도에서 일본군 쫓아내고 일본이 요동반도 차지하는 건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하는 것이다. 프랑스, 독일, 러시아가 개입해가지고 일본 쫓아냈어. 청나라가 환영할 만하죠. 그래가지고 떼어준 게 뭐야? 요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이렇게 되는데 이 안으로 내리고 들어오는 만주 횡단철도를 허용해줘. 그 다음에 하얼빈에서 여순대로까지 이어지는 철도 허용해줘. 아니 일본 쫓아내고서 러시아가 이걸 확보하는 거야. 일본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젊은이들 피땀 흘려가지고 말이야 젊은이들 피해 대가로 요동반도를 확보했는데 이걸 러시아가 차지해? 일본이 그냥 아주 뒤집어지죠. 그 이전엔 청나라가 주적이었는데 이제는 러시아가 주적이 돼가지고 절치부심해가지고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 준비하는 게 러일전쟁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청일전쟁하고 러일전쟁 사이에 치여있고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 명성황후 시사건. 너무 거창하게 설명했나요? 조금 쉬었다가 저기 그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제가 얘기 말씀드리는 취지는 되게 명성황후 시사건은 이제 완전 범죄 꾸밀려다가 들통났다고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동안 물론 이제 명성황후의 그 저기 외척들 감사하니까 근데 조선왕조 오보니까 외척들이 다 많이 태종 이방원이 얼마나 외척을 갖다가 자기 처남이고 뭐 장인까지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권력이라는 게 그래요. 들어가면 중독이 돼가지고 다 요즘 국회의원들 하는 거 보세요. 이거 다 멀쩡하고 다 뛰어난 사람인데 들어가면 이거 도대체가 일반 상식인들이 보기엔 저런 불안당들이 있나 할 정도로. 근데 권력의 맛이라는 게 일단 취하면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나한테는 국회의원 제안을 하나? 한번 테스트 해보겠는데. 근데 어떻든 굉장히 인간사회의 구조가 국회의원 한 말하면 국회의원이 돈 무지하게 들어갑니다. 애경사 한번 보세요. 전부 가서 국회의원한테 연락하면 전부 옛날에는 그릇 보내주고 뭐 그게 이것도 우리가 같이 만들어내. 그 국회는 누가 만들어내는 거야? 우리가 만들어. 맨날 돈 주들리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뭐
관우상제, 뭐 애경사회 이런 거 이게 좀 많이 좀 이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쉽게 예를 들면 그런데 어쨌든 이 궁정 스토리를 갖다가 한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 궁정 부대를 드라마나 소설에서 그렇게 희화한 거, 이 작가들이나 그 저기 드라마 작가들이나 영화 제작자들이 이제 그거를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이 경혈의 마지막 연에 이거 여기에 산의 진미가 모여 있. 그다음에 술도 보니까 술은 우리 조선술 대접했더라고요. 무의가 나와서 춤도 춰, 노래도 불러, 국가 공연이야. 다 해. 이거는 고종이 삼국간섭에 의해서 일본이 요동반도에서 패퇴하기로 했어. 조선 현지에서는 러시아 공사, 프랑스, 독일 공사가 고종과 명성황후를 지지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보호하던 이노우에 공사가 장벽에 부딪혔어. 그때 명성황후하고 고종이 일본 공사 불러, 당신 이제까지 지난 1년 동안 궁정장악 해가지고 말이지 우리 조정을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거 묵과하지 않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서울에 있는 러시아, 프랑스, 독일 뿐만 아니라 서양 외교관들도 일본이 너무 심하게 하니까 같이 지지를 해줬어요. 근데 그 반대급부로 우리는 지지받느라고 운상공강도 그때 떼어주겠다고 약속했고, 당연공강 이런 거 다 이권을 조금씩 했고, 러시아 공사가 고종과 명성황후를 지지해주면서 서양 외교관들의 관심을 하고 저 사람들의 어떤 그 힘을 좀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면은 뭐 한번 되니 이권을 조금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두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공사가 침묵은 지네처럼 일본으로 달아난 거야. 달아나고 나서 요 사이에 이 연애가 벌려요. 그러니까 청나라 물러갔지. 일본도 삼국간섭에 의해 일본 찍소리 못하고 세 나라한테 굴복했잖아. 조선 현지에서도 이제 일본 마음대로 못하고 우리가 식민지화 되는 과정에서 딱 중지가 된 거예요. 이때 이 기쁨을 축하하느라고 연회를 열고, 뭐야, 고종이 열국 대신들 앞에서 우리가 자주 독립을 자축하는 이란 연회를 엽니다. 근데 외교적인 표현으로는 과격한 얘기 안 하잖아요. 청나라 이제 우리 계속 괴롭혔는데 이제 물러가서 속 시원하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또 일본 우리 식민지화 하려고 했는데 삼국간섭에서 우리가 살아났다, 기분 좋다, 일본 욕 그런 거 안 하잖아. 그냥 점잖게 얘기하고서 즐겁게 지내고 가라고 자리 물러서요. 명성황후도 그 자리에서 서양 외교관들 다 왔을 때 그 앞에 부인들 앞에서 일장연설하고서 자리를 물러나줍니다. 그러고서 대신들하고 또 서양 외교관들하고 이 교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즐겁게 얘기하고 이렇게 파요. 그럼 온 사람들한테 뭘 줘? 선물 나눠줍니다. 수건이라도 주고 뭐 부채라도 만들어주고, 또 어린아이들도 데려오게 해. 선조사들 부인 있으면, 외교관 있으면 그 아이들 낳잖아요. 우리 통역관 중에 이 현장에 중국 여성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통역을 담당하더라. 아이가 있었어. 아이 데려오고 그러나. 그 아이한테도 선물 줘요. 그 궁중의 내탕고가 다 이런 데로 다 쓰이는 거야. 이거는 경혜로에서뿐만 아니라 창덕궁, 그 다음에 저기 연경당 같은 데서도 그런 연회 열고, 그 연회라고 하는 거는 밖에서 찌라시에서 얘기하듯이 뭐 그냥 그저 쿵짝쿵짝 그저 뭐 연애하고 니나노 하는 그런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 어려운 나라에서. 그게 우리 조선조의 임금들이니 뭐니 뭐 궁녀들 뭐 그 후궁들 무슨 사치 낭비. 전 세계 궁궐 다녀보세요. 우리나라 궁궐처럼 그렇게 소박한 궁궐이 또 있나? 중국의 궁궐 한번 가보세요. 기름으로 덕지덕지한 것 같잖아. 베트남을 가도 그렇고 프랑스, 영국 가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궁궐은 정말 소박하기 짝이 없어요. 실제로 명성황후가 글 남겨놓은 거 직접 보면은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영민시 척족들 그 인사를 다 쫓겨나갔어. 일본이 궁궐 장관 다 쫓아냈는데 나중에 이걸 돌아오게 하는데 명성황후가 누구한테 부탁하냐면 대원군한테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 나중에 조카들한테 대원군의 배려로 너희들이 귀향해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그 은혜 잊지 말라고.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모군란 당시 그 저기 뭐야 명성황후 그저 들쳤고 저 탈출했다고 하는 홍경은 나중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 당시 그 궁궐문 앞에서 총을 맞아서 이제 나중에 세상을 떠나겠는데 이모군란 당시 그 90군대가 난을 일으켰는데 궁궐 쳐들어갔잖아. 명성황후 왕비 찾느라고. 그런데 이 틈에 명성황후를 들쳐갖고 가마에 태워가지고 피신시킨 게 누구냐? 홍계훈입니다. 근데 홍계훈은 누구야? 흥선대원군 부인, 대원군 부인의 경호원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대원군이 죽일 저기로다 이렇게 하고서 그렇게 적대하고 했다 그러면 대원군 부인은 명성을 또 구해주는 은인이 돼. 이게 우리가 이게 너무 한쪽으로 막 그냥 이렇게 그동안 생각하고 한 거라고 하면 너무 잘.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럼 명성황후가 잘했느냐 그래요. 우리가 잘했든 잘못했든 대방을 잘 모르잖아, 뭐든 뭐. 금강산 12,000봉마다 저기, 모든 야사에 다 들어가 있어요. 12,000봉마다 저기, 왕자의 그 저기 뭐, 아니, 건강을 비느라고 쌀 한 가마씩 올렸다. 이렇게 해서 국고 탕진했다 그러는데, 12,000성을 금강산 저 뭐 무슨, 어디에다가 사찰에다가 그걸 갖다 기증을 해요. 12,000봉에다가 아유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만 생각하면 너무 상식이야의 찌라시가 야사에는 그런 게 많이 또 등장하는 이게 서울을 욕하려면은 왜 중앙에서 자리 불러주지 않으면 전부 외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욕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대통령 누가 당선돼봐 그 저기 그동안 역할하거나 관심 가졌던 사람들 전부 자리 줄어나고 돌아가면서 해돌이 인사하잖아. 그 안에 되면 전부 또 돌아서 욕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 군대 갔던 사람은 대통령 자리라는 건 저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기대하고 선거도 가지고 뭐 했나? 대한민국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내가 차지하면 다른 사람들이 또 손해보는 거고 그냥 국가 경영 잘해서 내 자식들 취직 잘하고 일자리 많이 창출하는 게 최고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좋은데 지금도 이렇거늘 100년 전에는 얼마나 지방에서 찌라시가 난무했을까. 그 찌라시를 가지고 우리가 끌려다니면서 하는 게 삼류작자들일수록 찌라시에 많이 선동이 돼요. 삼류작가일수록 찌라시. 그럼 우리 한국 사람을 볼 때 이렇게 국제관계 거시구도 속에서 바라보면은 하다못해 임진왜란을 연구해도 맨날 선조 도망간 얘기나 하고 당장한 것만 얘기하고 일본이 얼마나 조선을 명나라까지 치려고 얼마나 군사 양성을 하고 그러면 배를 타고 건너려면 천박제조 기술이 있어야 되고 여기 조총 기술이 있어야 되고 조선의 전략 그 루트를 다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다리를 건너려면 그 교량 시설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근데 청일전쟁 런전쟁도 다 마찬가지야. 근데 미국 뉴욕에서 나온 책들을 보면은 19세기에 전부 뭐냐면 러시아의 교량 기술 일본의 교량 건설 기술 토목 기술 그다음 배건조 기술 또 군사작전 기마대 양성하는 거 그 다음에 포 생선기술 그 다음에 물자동원 병력동원 그 다음에 일본 군민들을 전부 동원할 수 있는 이거 저 알려야 되잖아.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 그 다음에 조선의 물산 청나라에 그 저기 만주 건너가가지고 저 요동반도 이럴 때 그 전략적인 요지 이런 걸 가지고 연구하고 분석을 했는데 맨날 당장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게? 내가 이거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까? 이건 너무 좀 과격한 말을 해도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은 대한민국 지금 현재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뭐 논할 때도 대통령이 당선되면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느냐,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어떻게 자금을 투자하고 어떻게 뭐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국부를 어떻게 창출할까 이거 가지고 논의하느냐 맨날 찌라시가지고 그냥 공격을 이건 조선시대하고 하나 다른 거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 찌라시 담긴 거 그거 하고 우리 공격하기 위해서 이게 도대체 이 생산력인가?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 그 교과서도 조금 우리 근현대사는 국제관계소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사도 세계사적인 발전 과정 속에서 보면은 이렇게 성공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제국주의 국가였던 한 7개, 8개 나라 빼놓고는 이렇게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근데 왜 맨날 헬조선하고 말이지 욕하기 바빠? 그럼 너는 뭘 했어? 욕하는 거밖에 빼놓고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래서 존경하는 거는 60년대 70년대는 그 위당 정인보선님 같은 경우 이제 우리 광복절 노래, 3.1절 노래, 제헌절 노래, 단군 노래 다 있잖아요. 정말 위대한 분이에요. 이런 분이 큰 공을 인문학 쪽에서도 이렇게 공을 세운 분이고, 또 하나 한우 선생님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그 작사한 거 있죠. 그 빨간 마우라 공군가 그것도 하고, 그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남과 북 뭐 이런 거.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몇 년 동안 한 5년 동안 자주 배웠어요. 또 신봉승 작가도 돌아가시기 전에 한 몇 년을 제가 행운이에요. 두 분이 사제관계고, 그 한우 선생님의 제자가 그 저기 신봉승 작가, 그 다음에 김수현 작가 이렇게 되는데, 한우 선생님 기념관이 저기 계산군 청안면에 있습니다. 거기 출신입니다. 근데 그분을 80대 중반 이랬을 때 제가 배웠는데, 도인 같고 철학자 같고 한국의 칸트 같다고 하는 생각을, 그 문학 작품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엄청난 그 사고, 그 여러 가지 사색 이런 것 쪽에서 태어나는데, 그 빨간 마우라, 공군가처럼 빨간 마우라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잘 살아보세요 이거, 그런 걸 다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하게 됐느냐. 근데 그분이 그거를 한간에서는 뭐 친정부적으로 어영 무슨 작가처럼, 신봉선 선생님은 그 꽃피는 팔도강산 그 이제 그분도 하시고 다른 분도 했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흑백이요 그 저기 저 TV 가지고 얼마나 마을 아이들 모여 앉아서 그냥 웃고, 그때 그거 즐거움을 선사했어요. 근데 그분도 그거 하다가 도망을 갔어. 어느 날 식자들 시인 작가들을 만났는데, 당신 말이지 국가정책에 그 옹호하는 그 어영 작가 노릇하고 그거에 충격받아서 도망을 갔어. 근데 그걸 부끄럽게 생각을 한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수많은 역사학자 무슨 문학가보다도 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이 살 길을 짜서 피땀 흘려 노력할 때 국민들 사기를 돋궈주는 잘 살아보세요. 그 다음에 전국 어린이들이나 그 시골 농민들, 그 농사가 그때 주업이었잖아요. 희망을 주고 즐거움을 준, 그거 얼마나 큰 일을 한 건데 왜 그런 콤플렉스를 갖고 있느냐. 대한민국 역사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할 만한 일이고, 당신들은 위대한 작가라고 나는 보겠다. 그런 생각 하시지 말라고. 그랬더니 우시더라고요. 근데 하나 그분한테 제가 한우 선생님한테 한 누구요? 한운상. 혈액탄은 알고 있다 뭐 이런 작품 쓰신 분 아니에요? 주옥 같은 명작들이 많습니다. 패티김이 부른 노래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그거를 이제 음미하면서 들으면은 굉장히,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거 정말 만인을 울린 그런 작품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음미하면서 보면, 이게 인문학자, 그 작가 이런 분들 중에 국보급의 그런 인물들이 있구나. 뭐 그냥 뭐 우리 저 국군이나 뭐 여기를 갖다 막 이상 매도를 하고 막 그냥 뭐 막 이런 식으로 좀, 아니면 또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들 용병이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건 좀 가끔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어떤 얘기가 지금 제가 좀 과격한가요? 아니에요. 전혀 과격하지 않고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얘기가 자꾸 이런 쪽으로 가나? 아까 뭘 얘기를 하려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무언가 우리의 삶에 희망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작품이 나오고 영화가 나오고 드라마가 나오고 조선시대에 대해서도 격조 높은 그 시대에 뭐 주로 양반들이 맨날 노비들 구박하고 뭐하고 한 이런 것만 가지고 그래. 그거 그런 식으로 해서 500년 동안 왕조가 유지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검소한 생활을 양반들의 철칙으로 삼았고, 일탈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조선조 500년 동안 유지됐고, 우리 근현대사도 마찬가지야.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노력한 사람들이 많지 맨날 은방을 다해야 이렇게 뭐 착복하고 이런 사람들은 소수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전 세계에서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부정부패가 가장 덜했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역대 리더들도 물론 비판도 많이 하지만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은 국민들도 열심히 일했고 국가 리더들도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봉사했고 뭐 국회 맨날 싸고 먹지고 막 이래도 그래도 다른 나라 국회의원들보다는 낫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해 오지 않았냐. 그리고 학자들도 열심히 과학자들 노력해서 원자력 발전시키고 또 뭐 기계공학, 조선업 얼마나 발전을 했어요. 생명공학. 또 우리 학자들은 옛날에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들 거 의지하고 뭐 중국 학자들, 미국 학자들, 러시아 학자들, 영국 학자들 지금은 한국 학자의 최고입니다. 한국사에 관한 한 이제는 세계 각 나라 자료 다 볼 수 있고 인력들이 많이 배출됐어요. 한국의 학자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각 분야에 이렇게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자꾸 찌라시 휘둘리고 이러면 수준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생각에는요. 예, 내가 그 경험해보지 않는다면은 이것을 옮기지 말아요. 그렇지. 내가 목격한 거 아니고 그러면은 뭐 누가 카더라 하는 거 카더라 방송 그건 진짜 그냥 지켜보고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지금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해야 이게 옮기지 않지. 그렇죠. 자꾸 이게 말이 습관이거든요. 이거 예, 언어라는 게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딱 보면 상대방이 이렇게 원적에는 그 사람이 저음을 가다 그러면 그 사람 꼭 그 방향으로 이렇게 습관화돼. 그건 어떤 목적을 갖고 있거나 좋지 않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게 중심자가 될 게 방송이고 언론이고 또 정치권이고 사회단체 뭐 저 리더격인 이런 사람들 뭐 시인 뭐 작가들 뭐 작가들은 뭐 이제 가공의 뭐를 만들어내니까 그건 뭐 문학작품으로도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기왕이면 국가에 좀 도움이 되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더 넓게 갖추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아이고 제가 이거 지금 명성황후 시해 사건 얘기한다면서 그래도 기본 흐름은 얘기를 드렸죠. 나머지는 여기 제가 글 보내드린 거 보셨나요? 글 보내드린 거. 그러면 됐죠. 어떻게 이상으로 맞춰도 되겠죠?